이해찬 당대표의 속개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31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제31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법정 처리 시간이 6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12월 2일 아니면 12월 3일날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염려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야당이 협의를 해서 빨리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산을 심사를 항목을 삭감을 하고 증액할 항목을 증액을 하는 심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금강산 관광 2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행사를 금강산에서 잘 치른 것 같습니다. 금강산 처음 열릴 때만 해도 2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불행히도 금강산이 닫혀 있는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이 다시 열려서 많은 분들이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고 이어서 개성공단도 다시 재개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기대를 하겠습니다. 국무회담이 내년에 잘 열려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가 만들어지는 때까지 당으로서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여하시고 뒤늦게 귀국을 하셨습니다. 다다음 주에도 또 해외 출장을 하셔야 되는 아직 경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외교활동에 아주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국내 정치, 국내 경제활동 이런 부분들은 당과 정부가 중심에서 긴밀히 협조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당도 혼연일체가 돼서 정책을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또 입법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심의 기한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대 후반기 정기 국회 회기도 불과 20일 남았습니다. 민생 경제를 생각하면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국회가 멈춰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전히 명분 없는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산 심의와 민생 경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리 당략이 국민의 삶보다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부터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300명 중 28명이나 되는 비교섭 단체 의원들을 무시하고 개수조정 소위를 꾸릴 수는 없습니다. 또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시급합니다. 지난 11월 5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을 위해서 42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지난 15일 본회의가 무산된 만큼 남은 4번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를 서둘러야 합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오늘 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는데 합리적인 요구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야당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지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대법관급 고위법관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이 이외에도 탄핵 심판 등 현재 평의 내용 등 내부 기밀을 빼돌렸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관련 사건 관련해서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라는 것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관들의 재판 개입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했다라는 것도 드러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대법관급 10명, 보복부장급 24명, 지법부장급 44명, 평판사급 15명 등 93명의 전현직 법관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 1명에 대한 수사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판사들이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발의한 특별재판 설치법이 국사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주말에도 사법농단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대안도 없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 등 사법농단 해결에 일말의 힘을 보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원 최고위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최근 이수혁 폭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혐오 증오 표현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특히 혐오 증오 표현이 거기 조작 정보와 결합될 때 더 위험합니다. 피해는 우리 사회 전체 또 우리 국민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커뮤니티 사이트 워마드 게시물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 요구가 내려진 차별 비하 잔혹 혐오 게시물이 1년 전보다 5.7배 늘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그런 게시물까지도 유통됐습니다. 일베 사이트도 유해 게시물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베 사이트는 직접 광고를 유치해서 광고를 붙이고 있습니다. 혐오 증오 콘텐츠가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두 커뮤니티는 표현의 자유를 말하지만 이미 자정 능력은 없습니다. 유튜브는 재생시간이 연간 4,000시간을 넘고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면 연간 4,000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 정도 되죠. 그렇게 되면 동영상에 광고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올린 사람과 유튜브가 광고비를 나눠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5.18 관련 허위 조작 정보, 세월호 희생자들 모욕 비하 혐오, 심지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동영상에 정부 기관
주관 또는 대기업의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허위 조작 정보를 올린 채널의 월 수입이 최대 8천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추산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증오 표현이 경제적 이익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와 결합되어 있는 혐오 증오 커뮤니티 그리고 이런 유튜브의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주 허위사실에 기반해서 이른바 혐오 정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쏟아낸 허위 조작 정보만 해도 과연 공당인지 책임있는 정당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에 관한 거짓 정보, 박원순 시장과 조국 수석에 관한 이야기, 북한에 보낸 귤에 관한 그런 허위 의문 제기. 하여튼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트위터와 포털 커뮤니티에 관련 허위 조작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바로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내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책임지고 사실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른 최고위원의 말을 듣겠습니다. 우리 최고위원에 이어서 노동 문제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서진철 의원이 계십니다만 좀 그들에게까지도 75일 더 굴뚝이 파이텍 해고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된 굴뚝이 있습니다. 그 굴뚝에서 폭 80cm 공간에서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오늘로 37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두 명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파인텍 노동자들은 회사의 일방적 공장 가동 중단과 근로사직 통보에 당장한 굴뚝으로 올라가서 408일간 노동 농성을 벌인 끝에 지난 2015년 사측으로부터 공장 정상화와 단체 협력 체결 등을 약속받고 내려왔으나 사측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파인텍 노조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파인텍 공장 노기업인 스타플렉스가 노조와 약속한 공장 정상화와 단체 협력 등 노사 합의를 이행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겠다며 두 번째 굴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생존을 위한 노동자의 처절한 굴뚝에서의 삶이 800여일 가깝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들을 쳐다만 보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포용과 추위도 고통스럽지만은 사측의 무관심과 애민이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측은 373일간의 요구에도 단 한 번도 노동자들을 찾아오거나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두 번째 개울을 그곳에서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가올 겨울에 혹한보다 더 싫은 현실은 우리의 무관심일 것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우리 자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민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최고위원이자 한국위원으로서 민주당 끝지위원회와 함께 파이팅 노동자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굴뚝위에서 맞이하지 않도록 노력을 못할 생각입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의 말을 듣겠습니다. 지난 15일 통계청장이 올해 합계 출산율이 1.0 미만으로 추락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 평균 1.6을 크게 밑도는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의 출산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우리의 경제 구조가 지탱이 어려울 것입니다. 몇 가지 경제 정책이 효용이 없을 것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주거와 교육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서민들의 주거권은 더욱 핵심적인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 종로 보시원 화재 사건에서는 창문이 있는 방과 창문이 없는 방의 창문가 월 4만 원이 삶과 죽음을 가르기도 했습니다. 교육에서의 불평등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으로 또 그 학력이 소득으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그 주요 프랜차이즈 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그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 당에서 민생연합회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제로페이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로페이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방식의 그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이제 12월 17일부터 서울시부터 그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서울시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보다도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최고 수준인 40%로 확대를 하고 교통카드 기능 탑재와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할 때 그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소비자에 대한 어떤 다양한 혜택을 제공을 해서 제로페이에 대한 조기 안착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기존에 해야 될 부분이 실제로 소득공제율 40%에 대한 적용은 소상공인 가맹점을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상공인 가맹점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맹점에서도 제로페이나 서울페이에 대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강화안이 적용이 돼야만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에 대한 혜택법 개정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기부의 과정에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10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반임과 체벌은 인권 유린 행위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작년에 그 학대 행위자의 77.2%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이며 그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재학대 비율도 8.2%로 높은 수준이어서 이 사후 처벌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도 제고가 되겠고 부모 교육도 활성화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현재보다는 2배로 획기적으로 좀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용태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상곤 전 부총리 자녀를 숙명여고 재신비기와 연결했다가 근거 없는 사실로 밝혀져서 공식 사과까지 했죠. 그뿐만 아니라 조국수석과 강원도 서울시장 관련해서 제기한 의혹 또한 사문서 위조로 감옥에 가 있는 강용석 씨와 2011년 조진혁 씨가 황당무계한 주장한 것에 근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의 붙은 정치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할 일이 도대체 가짜뉴스 생산지인지 굉장히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민생이 안 보이는 겁니까? 국민은 안 주는 거 없는 것입니까? 이제는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 본업에 충실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국회 대로에서 한국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3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중단 없는 사회개혁 실현, 노조법 전면 재개정, 근로기준법 제약 전지를 외쳤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가장 지겹게 들었던 말 중 하나는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도 잘 된다는 람수 효과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세계 경제의 변동 속에서 대한민국은 소수의 재벌로 부가 독점되었고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에 내몰렸으며 가계부채는 웅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기업주도 성장 대신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사회 변화에 새로운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제 첫걸음을 떼었을 뿐인데 곳곳에서 속도 조절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가 잘 된다라는 기업주도 성장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언론과 기득권 세력들은 경제 침체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저임금, 고용 유연성, 규제 완화를 통해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 정책은 성장 정책과 일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비인간적인 노동을 인간적 노동으로 바꾸기 위한 과제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일부 기득권들의 주장에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노동 존중 사회라는 사회개혁은 물론이고 경제성장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희망과 꿈이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흔들림 없이 소득주도 성장, 노동 존중 사회로의 사회개혁을 더욱 강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노총과 고위 정책협의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물리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계 유리 그룹인 재벌기업의 민낯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당한 경영 승계나 기업의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또 일벌 백계를 촉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기업의 고의 분식 회계 행위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법인의 묵시적인 동조 내지는 유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적 분식 회계를 방조한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은 그동안 늘 솜방망이에 그쳐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소액 투자자의 보호와 그리고 국가 신용도 제고를 위해 고의 분식 회계를 방조한 그리고 관련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덧붙여 시장을 감시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금융감독의 태도에 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그리고 문책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